더미의 공포썰. 네가 무슨 괴담을 좋아할지 몰라서 전부 가져왔어. 시청 전에 좋아요랑 하이프 부탁하면서 귀서전 에피소드 2탄 5가지 괴담 이야기 시작할게. 첫 번째 괴담, 가락동 무당귀신. 1994년, 그 당시 나는 서울 변두리에 있는 후미지구 좁은 지하실 단칸방에서 음악 연습을 하며 살고 있었어. 4평 정도 되는 지하 공간이 있었는데 난방 시설은 물론이고 창문도 없어서 밤낮조차 구별이 되지 않았지. 그리고 싸구려 방음벽으로 모든 내벽이 시커먼색으로 도배되어 있었고 수도관마저 파열돼서 물만 틀면 천장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말 그대로 음침한 곳이었어. 환경이 이랬던 만큼 이곳에서 살던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도무지 잠자리가 편하지 않았는데 그래서인지 매일같이 악몽에 시달렸었거든. 그 시기에 정말 온갖 종류의 악몽을 꾸었는데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은 별로 없지만 오직 그 일만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이 나. 그것이 처음 찾아온 건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있을 때였어. 꿈속에서 나는 어머니와 함께 조선시대의 장터를 걷고 있었는데 한낮의 장터는 활기로 가득 차 있었고 어머니와 나는 점심을 먹으러 국밥집을 찾고 있는 중이었지. 그런데 그때 한쪽 모퉁이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야. 고함 소리 같기도 하고 노랫소리 같기도 한 나이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피하고 있더라고. 뭔가 이상했지. 나는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아저씨는 시끄러운 쪽을 힐끗거리면서 두려운 목소리로 말을 했어. 가끔씩 오는 미친 무당년이 또 나타났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웅성거리는 사람들의 틈새로 무당의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무당은 더러운 소복을 입고 있었고 지저분한 머릿결을 휘날리는 무당의 얼굴은 멀리서도 한눈에 알아볼 만큼 마치 흰 분을 바른 것처럼 하얗더라고. 그 얼굴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불길한 느낌을 받은 나는 어머니를 이끌고 빨리 그곳을 빠져나왔어. 잠시 후 우리는 국밥집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는데 그곳 역시 뭔가 괴이한 분위기에 쌓여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더라고. 비정상적인 시공간에 들어와 있는 느낌, 그리고 뭔가 뒤틀려 있고 사악한 무언가가 숨어있는 직감적인 느낌. 나는 이런 이상한 기운을 애써 무시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국밥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갑자기 내 왼쪽 볼에 뜨거운 입김이 느껴지는 거야. 뭔가가 내 옆에 바짝 붙어있는 느낌이었어. 뜨거우면서도 역겨운 그 입김, 따뜻한 난로불의 온기가 아닌 마치 썩고 있는 고기가 내뿜는 열기 같더라고. 순간 나는 고개를 돌렸는데 내 얼굴 왼쪽 5cm 지점에 얼굴을 들이밀고 있던 그 미친 무당의 얼굴을 정면에서 마주보게 된 거야. 아직도 그 얼굴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 주름이 많은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색을 칠한 듯한 허연색에 눈은 거의 반쯤 감겨 있었어. 백발이 드문드문 섞인 머리카락을 풀어 헤친 채 확연히 드러나는 광기를 표정에 머금고 나를 바라보던 그 얼굴. 그 모습은 유령이나 악령이기보다는 오히려 부패하고 있는 시체의 얼굴에 가까웠어. 그 모습을 마주하는 순간 나는 눈이 번쩍 떠지면서 잠에서 깼는데 몸이 움직여지질 않는 거야. 가위에 눌린 거지. 사실 가위 눌림은 어릴 때부터 수백 번 겪었어서 나한테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고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거든. 나는 생각을 털어버리고 몸에 힘을 빼면 대부분의 경우 가위 눌림은 저절로 사라졌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지. 그래서 그때도 나는 가위 눌림을 풀기 위해 몸을 릴렉스 시키려고 했는데 그날은 뭔가 달랐어. 가위가 전혀 풀리지 않는 거야. 나는 순간 당황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때 왼쪽 귓가에서 난데없이 작은 목소리가 들리더라고. 어딜 가니?
나랑 놀자. 입을 귀에 바짝 대고 속삭이는 듯한 그 목소리는 유혹적인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어. 나는 온몸이 굳은 채 공포감에 몸이 떨려왔고 잠시 후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오더라고. 나랑 놀자니까 내가 재밌게 해줄게. 나는 그 웃음소리를 듣는 순간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 내 몸에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거의 반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야. 내 인연,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이따위 수작을 부리느냐. 빨리 사라지지 못할까? 이상하게도 내 입에서 조선시대 말투가 튀어나왔고 첫 음절이 나온과 동시에 가위에서 풀렸어. 그렇게 1분 정도 멍하니 앉아있던 나는 밖으로 나가서 담배 한 대를 피고는 다시 들어왔지. 그런 다음 별다른 후유증 없이 다시 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어. 내가 애초에 그런 거에 대해서 겁이 없기도 했고 귀신이 인간을 이길 수 없다는 평소의 소신 때문이었던 것 같아.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어. 보름쯤 지났을까? 나는 똑같은 꿈을 다시 꾸게 된 거야. 조선시대의 장터, 미친 부당, 얼굴 옆으로 불어오는 뜨거운 입김, 그리고 또다시 들리는 그 목소리. 가지 말라니까? 나랑 놀자고. 허옇고 퉁퉁 부른 얼굴을 보지만 않았더라도 자칫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었던 매력적인 그 목소리. 나는 몇 번에 걸쳐서 그 들려오는 목소리를 뿌리치고 지난번과 똑같이 호통을 치고는 가위에서 풀려났어. 그리고 온몸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지. 나는 불쾌한 기분으로 근처 구멍가게에 가서 오렌지 주스를 한 잔 사 먹고 슈퍼 앞에서 10분 정도를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 그렇게 있다 보니까 환한 바깥 분위기에 이미 공포감은 다 사라져 있었고 다시 들어가서 눈을 붙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지. 나는 별 생각 없이 철문을 열고 지하실 계단으로 내려가는데 중간쯤부터 순간 이상한 한기가 느껴지는 거야. 마치 물속을 걸어서 들어가는데 수백 개의 바늘이 몸으로 날아오는 듯한 느낌이었어. 그 순간 겁이 너무 나서 당장 여길 나가야 돼. 도망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는데 갑자기 여기서 도망치면 계속 쫓겨다닐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내 힘으로 이것을 물리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확신에 가까운 신념이 생기더라고. 나는 어렵게 한 걸음씩 계단을 내려가서 지하실 안에 문을 활짝 열었고 눈을 부릅뜬 채 방으로 들어갔어. 그 순간의 느낌을 어떻게 형용할 수 있을까? 그 느낌은 말로 표현 못할 거야. 내려가 보니까 별다른 형체는 안 보였는데 온몸을 거의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압박감과 한기가 느껴졌고 그곳은 이미 내가 살고 있던 그 방이 아니었어. 그리고 몇 초 후 나는 순간 미칠 것 같았는데 그 이유는 방 안쪽에서 어떤 존재가 엄청난 분노를 내뿜고 있었거든. 근데 나 역시 물러설 수가 없었어. 물러서면 내가 죽거나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리고 나는 지금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시작했어. 그 자리에 버티고 서서 내가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뱃속 깊은 데서 올라오는 굵은 저음의 목소리로 그 존재한테 호통을 치기 시작한 거야. 사실 그건 내 의제가 아니었고 지금 기억하는 그 말의 내용은 대충 이런 식이었어. 너의 한과 고통은 짐작할 만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 한들 무슨 한풀이가 되겠느냐. 이제 가야 할 곳으로 가거라. 나는 내 속에 귀신 쫓는 대감님이 사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5분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말한 것 같아. 그리고 내 목소리도 아닌 톤으로 호통을 치고 있는 나를 원래의 내가 흥미를 갖고 관찰하고 있었지. 한마디로 자아가 둘로 나뉘어진 상태가 된 거야. 그렇게 몇 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나는 서서히 걸어 들어가서 컴퓨터 의자에 앉았고 아까보다 가라앉은 목소리로 한 5분 정도 그 존재를 구슬리고 달래는 말들을 했어. 물론 이것도 내 의지가 아니었지.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더 흐르니까 마치 장난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모든 기운이 사라지더라고. 이상한 건 나 역시 그냥 자연스럽게 제정신으로 그냥 돌아왔다는 것이고, 웃기게도 바로 컴퓨터를 켜서 카페에 들어가는 등 그런 일을 방금 겪은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한 거야.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잠이 들었지. 그 이상한 모든 일들에 대한 아무런 의심도 없이. 그렇게 잠든 후에 점심때쯤 다시 일어났고, 그제서야 아침에 겪은 이상한 일이 현실감 있게 느껴지기 시작했어. 나를 유혹하던 그 분노의 존재와 거기에 대처하는 내 자신의 낯선 모습들, 그리고 증발하듯 자연스럽게 종료가 된 전체적인 상황들.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비일상적이고 초자연적인 경험이었는지를 그제서야 인식하게 된 거야. 나는 늦게나마 경이감에 사로잡혔고, 이 일을 어떻게든 정리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컴퓨터를 킨 다음 카페에 다시 접속해서 아침에 있었던 일을 공포 게시판에 요약해서 올렸지. 그렇게 글을 올린 며칠 후에 기대하지 않았던 한 통의 메일이 내 앞으로 날라왔더라고. 내용은 이랬어. 당신이 만난 그 유령은 내가 1년째 쫓고 있는 무당 귀신일 가능성이 큽니다. 매우 위험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조금의 장난기도 없는 진지한 필체였지만, 너희들도 알다시피 인터넷 카페에서는 별의 별놈들이 다 있기 때문에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지. 그래서 걱정 마십시오. 내가 나름대로 잘 내쫓은 것 같습니다. 라고 답장을 했고, 그 일은 잊어버렸어. 그리고 그 존재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일상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지. 무당 귀신의 경험은 그저 특이한 체험으로 남았고, 어쩌면 내가 비몽사몽할 때 혼자 오버한 게 아닐까라는 식으로 점점 희석되어 가고 있었어. 그런데 한 달 후에 도착한 또 하나의 메일은 나의 그런 생각을 무참히 날려버렸지. 지난번에 편지를 쓴 사람이 다시 보낸 간단한 내용의 메일이었어. 문제의 그 귀신을 가락동 시장 근처에서 잡았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어떻게 귀신을 잡았다는 것인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이 메일을 통해 나는 그때의 내 경험이 결코 혼자만의 착각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신했어. 그날 분명히 뭔가 내 방에 왔었고 나와 대결했었다는 사실은 이제 일말의 의심도 가질 수 없게 된 거야. 왜냐면 나는 실제로 가락동 시장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거든. 무당 귀신은 정말로 잡혔는지 그 뒤로 보이지 않았고, 나 역시 그런 행동을 2번 다시 하지 않았어. 그런데 아직도 의문이 드는 게, 첫 번째는 무당 귀신의 정체야. 그것은 정말 조선시대에 억울하게 죽은 한 맺힌 원귀였을까? 그리고 나를 꼬셔서 뭘 하려고 했던 걸까? 2번째 의문은 내가 그날 했던 이상한 행동이야. 내가 낼 수도 없는 낮고 힘있는 목소리, 그리고 그 호통과 달램의 내용들, 그건 또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실제로 그날 이후로 목소리가 좀 트였고 약간 낮은 톤으로 변하기도 했어. 그리고 3번째 의문은 무당 귀신을 잡았다는 게 무슨 뜻이었을까? 귀신을 잡는다는 건 좀 다른 차원의 작업인 것 같거든? 호리병 속이나 부적 속의 가두기라도 한다는 건가? 그리고 마지막 의문. 사실 이것 하나만 푼다면 나머지 3가지 의문도 동시에 풀릴 것 같거든. 그건 바로 나한테 메일을 보냈던 그 사람의 정체야. 카페에 쓴 글에는 내가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어. 그 사람이 내가 가락동 옆에 산다는 사실을 알 방법이 없었거든. 결국 그는 정말로 뭔가를 가락시장 근처에서 잡은 거야. 도대체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2번째 이야기, 충식이 괴담. 어릴 적 내가 살던 동네는 달동네였어. 좁은 판자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밤이 되면 찹쌀떡 아저씨가 찹쌀떡 하면서 밤 골목의 정적을 깨는 전형적인 1990년대의 옛날 달동네였지. 이웃집에는 충식이라는 대학생 오빠가 살았는데 이 오빠는 지금 아이돌이랑 비교해도 진짜 너무 잘생긴 사람이었어. 이 오빠한테는 은주 언니라고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늘 오빠네 집 앞에서 충식아 충식아 라고 불러서 동네에서는 둘의 사이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 그리고 몇 년 후에 내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였어.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비가 퍼붓는 날 밤에 나는 아버지 심부름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은주 언니가 충식 오빠네 집 앞에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야. 언니는 비를 홀딱 맞았는지 온몸이 다 젖어 있었어. 충식아, 충식아, 충식아. 언니는 작은 목소리로 계속 오빠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는데 왠지 그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어 보이더라고. 기어 들어가는 듯한 목소리랄까? 그래서 나는 언니한테 우산을 씌워줄까 하다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거부감이 들어서 그냥 언니를 힐끔 쳐다봤거든? 근데 눈동자에 피딱지가 진 건지 눈이 새빨간 거야. 그때는 나이가 어렸어서 그게 이상하다는 생각은 못했고 그냥 어디서 다쳤나 싶었지. 그렇게 나는 애써 무시하면서 집으로 들어갔고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 심부름으로 시장에 가고 있었는데 마침 충식이 오빠가 지나가는 게 보여서 충식이 오빠를 불러 세우고 어제 언니를 본 이야기를 해줬어. 어제 은주 언니가 집 앞에서 오빠 계속 불렀는데 못 들었어요? 왜 안 나왔어요? 둘이 싸웠어요? 밤새 부르는 것 같던데? 그리고 언니가 어디 다친 것 같던데 언니 괜찮아요? 근데 내 말을 다 들은 충식이 오빠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갑자기 내 머리를 때리면서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거야. 야, 너 내가 만만해 보여? 이게 좋게 좋게 말하니까 막 우스워? 어디서 개소리야. 어린 게 벌써부터 까져가지고. 아씨, 왜 때려? 말해주는 것도 죄야? 나는 눈물이 핑 돌 만큼 아파서 시장을 향해 터덜터덜 걸어갔어. 그런데 계속 화가 가라앉질 않는 거야. 난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자상했던 오빠가 갑자기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서러워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 그리고 쥐가 뭔데 날 때리나 싶어서 오빠의 등 뒤로 소리를 질렀지. 어제 은주 언니 진짜 봤단 말이야. 왜 나한테 난리냐고. 말해준 것도 죄야? 나 때린 거 아줌마한테 다 잃을 거야. 이러니까 계단을 내려가던 충식이 오빠가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몸을 한번 부르르 떨더니 고개를 천천히 돌리면서 나를 보더라고. 그리고는 다시 나한테 다가와서는 내 손을 잡고 나를 근처 빵집으로 무작정 데려갔어. 그리고는 먹고 싶은 게 없냐고 다 시켜보라는 거야.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공부빵을 입안 가득 쑤셔놓고 우유를 먹으면서 오빠를 째려보니까 충식이 오빠는 미안하다면서 내 앞머리를 쓰다듬더라고. 그리고 오빠는 실없는 사람처럼 웃으면서 이제 기분 다 풀렸냐고 묻길래 나는 계속 빵을 먹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는데 오빠는 어딘가 초조한 표정으로 다시 한번 진지한 표정으로 되묻는 거야. 너 말이야, 어제 정말 은주 언니 봤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답했지. 정말 봤어요. 집 앞에서 오빠를 계속 불렀어요. 밤에 물 마시려고 나왔는데 새벽이 됐는데도 안 가고 계속 오빠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 말을 듣더니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고는 한숨을 쉬면서 나한테 이러더라고. 은주네 집에 강도가 들어서 은주랑 어머니 둘 다 죽었어. 근데 죽은 은주가 어떻게 집 앞까지 와서 내 이름을 부른다는 거니? 너 기억 안 나? 며칠 전에 경찰들 오고 난리 났었던 거. 나는 충식 오빠의 말을 듣고 우유잔을 떨어뜨리고 말았어. 그리고 어젯밤 언니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다시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 그 뒤로 우리 엄마랑 충식이 오빠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고 충식이 오빠네 엄마가 무당을 불러서 구슬하는 걸 보게 됐어. 뭐 그 뒤로 별다른 일은 없었던 것 같아. 그런데 동네에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은주 언니네 가족을 죽인 그 강도가 충식이 오빠일 거라는 소문이었어. 그리고 그 소문이 너무 퍼지니까 충식이 오빠네는 이사를 가버렸지. 몇십 년이 흐른 지금도 나는 그날 밤 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기억이 나. 온몸이 젖어있고 핏발선 눈동자로 힘없이 오빠의 이름을 한참 동안 부르던 은주 언니의 모습이. 그리고 그 뒤에도 다른 소문이 돌았는데 언니가 애가 생겼고 충식이 오빠는 서울에 결혼을 할 약속한 부잣집 딸이 있어서 오빠가 언니한테 애를 지우라고 했지만 언니랑 언니의 엄마는 오빠한테 결혼을 하라고 압박해 오니까 밤에 가서 다 죽이고 강도 같은 것처럼 위장을 했다는 거였어. 그 시절엔 과학수사 이런 것도 없었고 현장 보존이라던가 이런 것도 없던 시절이었거든. 그래서 사람 하나 죽어도 범인을 찾기 힘든 시대였으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 언니는 정말 충식이 오빠한테 죽임을 당한 거였을까? 그날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두 번째 괴담은 여기까지야. 세 번째 괴담. 귀신이 보이는 동자승 친구. 내가 중학생 때 겪은 이야기인데 그 당시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어. 심한 악성 곱슬에 늘 차분하고 조용하면서 지독하게 채식을 하던 아이였지. 어쩌다가 고기를 먹은 날에는 지독한 악몽을 꾼다고 하더라고. 아주 어릴 적에 절에 버려져서 동자승으로 자랐다가 주지 스님 손에 키워졌는데 스님이 대학까지는 다니라고 하셨대. 공부도 곧잘 했고 인품도 좋아서 인기도 많았었거든. 그리고 그 친구는 귀신을 볼 수 있다고 했었는데 그냥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랬었대. 그래서 부모님한테 버려졌는데 기운이 너무 강해서 집안을 망하게 할 사주 같은 것도 있었나 봐. 아무튼 그렇게 절에 맡겨졌다는데 아무리 그런 사주라고 해도 그걸 믿고 애를 버린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친구가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할 때마다 헛소리 좀 하지 말라면서 뭐라고 했던 기억이 나. 그리고 그 친구가 귀신을 볼 때면 아무 반응도 안 하다가 상황이 끝나면 나한테 조용히 얘기해주곤 했어. 방금 내렸던 버스 안에 초등학생 귀신이 있더라. 얼굴이 많이 상했던데. 이런 식이었지. 근데 이것도 처음에만 놀라지 몇 번 반복되면 아 그래?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게 되더라고. 근데 내가 이 친구를 완전 믿게 된 계기가 있었거든. 그게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을 거야. 나는 학원을 가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무심코 오른쪽을 봤는데 유치원 차량이 미친 듯이 달려오는 거야. 그런데 이상했던 게 몸이 안 움직여졌고 머릿속으로 아 이거 사고 나겠구나. 피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몸을 움직일 수 없겠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나는 공중으로 붕 날았지. 근데 아픈 데도 없고 다친 데도 없는 거야. 그래서 툭툭 털고 가던 길 가니까 주위 사람들 모두 놀라더라고. 운전자도 그렇고. 그리고 운전자가 뛰쳐나오더니 명함 하나를 쥐어주면서 사과했고 나는 부모님한테 아무렇지 않게 말씀드렸지.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는데 어느 날 그 친구한테 전화가 걸려왔어. 나는 얘한테 사고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대뜸 괜찮냐고 묻더라고. 뭔 소린지 몰라서 물어봤더니 꿈을 하나 꿨다는 거야. 꿈에서 내가 달려오는 차에 사고가 났는데 그 차를 한 노인이 막아서더래. 그 노인은 머리가 없고 의사 가운을 입었는데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고 있었다고 해.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 왜냐면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모습이었거든. 외할아버지는 북한에서 의사 면허를 따고 145태 때 다치셔서 평생 다리를 저르셨는데 그 얘기가 나오니까 놀랍다 못해 좀 무서워지더라고. 나는 놀라서 멍 때리고 있었는데 친구가 한마디 더 하는 거야. 덕분에 네가 덜 다쳤어. 다른 건 몰라도 앞으로도 아플 리는 없을 거야. 외할아버지께서 계속 돌봐주신다는 것 같아. 이러더라고. 그리고 25살 땐가?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이랑 부딪혀서 차량이 반파된 적이 있었는데
에어백이 터지고 안경이 부러지면서 얼굴에 기스난 게 다였어. 동네 사람들은 차 상태를 보고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다는데 다음날 멀쩡하게 걸어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니까 경찰들도 놀라더라고. 외할아버지 덕분인지 내 방 한켠에 쌓인 영양제들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한 번도 아팠던 적이 없었어. 감기 한 번 안 걸리더라고. 정말 동자승 친구가 말한 대로 조상신이 날 지켜주고 있는 걸까? 세 번째 괴담은 여기까지야. 네 번째 괴담, 사람 죽이는 악귀. 이 이야기는 내가 살면서 겪은 가장 무서웠던 일이고 군대에서 일어난 일이야. 나는 당시 전방에 있는 예비사단에서 근무했었고 그 사건이 일어났던 시점은 내가 병장이었던 11월쯤으로 기억해. 그리고 우리 부대는 간부가 부족해서 2주에 한 번씩 병사가 당직사관 근무를 했는데 그 일이 시작된 건 내가 당직사관 근무를 하기 전날 밤이었어. 자다가 갑자기 눈이 떠져서 이제 물을 먹고 그때 감기 기운도 있었어서 감기약을 하나 먹고 잠이 들었는데 귓가에서 이 새끼 저녁하기 전에 한번 해야 할 것 같은데? 내일 하자. 어차피 좋은 물건 있으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약간 가위에 눌린 느낌이었는데 어떤 사람 2명이 내 머리맡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 당연히 모르는 사람이었지. 나는 부대 내에서 나름 괜찮게 생활하고 애들한테도 잘해줬어서 그런 식으로 말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목소리가 특유의 중성적인 목소리였어. 나는 머릿속으로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2명이 씩 웃는 게 느껴지는 거야. 당연히 보이지는 않았고 그냥 느낌이었어.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사라지더라고. 내일 새벽이 돼보면 알게 돼. 집에 가서 어머니나 보고 오라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을 땐 아침이었어. 나는 찜찜한 느낌을 지워버리지 못한 채 그날 저녁 당직사관 근무를 했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당직이라는 것은 그날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잠을 자지 않고 부대에 무슨 일이 있는지 관리하는 일이야. 그렇게 새벽 2시까지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갔는데 뭔가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리고 그때 순찰을 돌아야 할 시간이어서 다른 중대 아저씨랑 같이 돌았거든. 참고로 군대에서는 다른 중대 병사를 아저씨라고 불러. 그렇게 다른 중대 아저씨랑 탄약고 쪽을 돌고 있었는데 운동장 쪽에서 누가 나한테 손짓을 하는 거야. 흰 소복을 입은 것 같았고 하얀 광 같은 게 비추고 있었어. 어두운 밤에 불도 안 켜져 있는데 거기만 잘 보였거든. 그래서 저기 아저씨 저거 보여요? 라고 물어봤는데 뭐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본 거지. 나는 손짓까지 하는 걸 보고 아, 무슨 일이 났구나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을 스쳐갔어. 그리고 조금 다가가니까 갑자기 사라지더라고. 나는 뭔가 이상해서 미친 듯이 그쪽으로 뛰어갔어. 왜 뛰어갔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느낌상 뭔가 일이 벌어졌고 내가 빨리 가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뒤에서는 다른 중대 아저씨가 어디 가냐면서 뛰어오더라고. 그리고 우리는 운동장에 있는 농구 골대 근처에서 몸이 얼어붙고 말았어. 왜냐면 농구 골대에 시체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거든. 그 시체는 곤색깔 활동복을 입고 있었고 악취를 풍기고 있었어. 그리고 그 순간 내 귀에 중성적인 2 목소리가 섞여 들리는 거야. 네 말대로 또 왔네. 이번에는 어디다가 매달지? 왼쪽에는 우리가 못 매달아. 오른쪽으로 하자. 나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껴서 옆에 있는 타중대 아저씨한테 아저씨 빨리 도망가. 빨리 사람 좀 불러와. 라고 다급하게 얘기를 했어. 여기 있으면
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일단 이 사람이라도 보내야 할 것 같았거든. 내가 들은 게 맞다면 이 사람도 죽을 수 있는 거잖아. 그렇게 그 아저씨는 알겠다면서 뛰어갔고 나는 그 자리에서 시체를 멍하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 그 귀신들 때문에 시체를 내릴 생각도 못 했거든. 그리고 그 귀신들이 더 선명하게 보였는데 농구 골대 위에 앉아있는 군인 귀신 한 명이랑 시체 뒤에 매달려서 그 시체의 목을 조르고 있는 여자 귀신 한 명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눈은 파여서 보이지 않았고 시체의 바지에서는 알 수 없는 물들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 잠시 후에 부대 내에 불이 다 켜졌고 당직 사령이랑 병사 몇 명이 뛰어오더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보고 나서야 조금이나마 몸을 움직일 수 있었어. 그 죽은 병사의 개인 사정 및 기타적인 부분은 고인에 대한 모독인 것 같아서 따로 말하진 않을게. 그렇게 나는 최초 발견자로서 헌병대에서 조사를 받고 대대장님에게 위로 포상휴가를 받았어. 나는 그때 정신적인 충격도 있었지만 며칠 동안이나 꿈에 그 귀신들이 나와서 날 괴롭혔거든. 나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 일을 조금이라도 잊기 위해서 며칠 동안 술만 미친 듯이 먹었던 것 같아. 그리고 잠을 자려고 눈만 감으면 그 광경이 계속 떠올라서 진짜 미치는 줄 알았어. 그렇게 휴가가 끝나고 복귀하는 길에 그 현장 근처를 지나가는데 그쪽은 쳐다보지도 못하겠더라고. 저번처럼 나한테 손짓을 하고 있을까봐. 복귀 후에 나를 알던 사람들은 뭐 본 거 없냐고 물어봤지만 그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았어. 절대 말하면 안 될 것 같았거든. 그리고 전역하기 며칠 전쯤에 대대 주임원사님이랑 전역자 면담을 했었는데 내가 그때 거기서 귀신을 봤었고 아직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더니 원래 그 부근이 극단적인 선택이랑 귀신 출몰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고 하더라고. 듣기로는 이런저런 소문이 많았는데 가장 최근에 죽은 사람이 10년 전쯤에 근무하던 한 간부랑 그 간부랑 바람을 피우던 다른 중대장의 부인이었다고 해. 혹시 내가 본 게 그 두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전역한 지 몇 년이 흘렀지만 가끔씩 생각하는 게 지금은 그때 그 죽은 병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짓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 그런 일은 없어야 하지만 군대에서 누군가 손짓을 한다면 꼭 피하길 바랄게. 네 번째 괴담은 여기까지야. 다섯 번째 괴담, 실종된 여자들. 이 이야기는 내 지인이 해준 이야기인데 소영이와 진주라는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야. 일단 소영이라는 여자애는 정말 소심하고 착하고 마음이 유약해서 사람들한테 상처도 쉽게 받는 사람이었대. 그런 소영이가 언제부턴가 어떤 종교를 다녔는데 처음에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런 평범한 종교를 다니는 줄 알았거든?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어느 순간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이 자기한테 너 우리 교회 나와라. 그러면 너의 모든 병이 사라지고 운이 쏟아진다. 이런 허황된 말을 하길래 그 다음부터 연락이 와도 안 받고 멀리 했는데 어느 날 오랜만에 모임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자기를 모른 척 하더래. 누구냐면서. 그래서 내가 잠수를 타서 화가 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모임 분위기를 깨기 싫어서 그냥 그 사람들이 대화하는 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자신의 머릿속에서 그만 쳐다봐. 죽여버리기 전에. 이런 생전 처음 듣는 남자의 음성이 들린 거야. 소영이는 놀라서 주변을 봤는데 자기 주변엔 다 여자들 뿐이었고 모임에 참석한 남자는 단 2명이었는데 자기랑은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던 거지. 그리고 그렇게 들릴 정도로 말을 했다면 다른 사람들도 반응을 했을 텐데 안 하는 걸 보니까 자기 머릿속에서만 들린 게 맞다고 느껴졌대. 그런데 그 목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진주라는 애가 눈을 휘게 웃는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아주 흡족한 눈으로 자기를 비웃듯이 쳐다보면서 말을 거는데 평소에 친했던 진주가 그 당시에는 너무 무서워서
집에 간다고 하고 나오는 순간 다시 뒤통수가 서늘한 느낌이 들면서 그 남자의 목소리가 또 들렸다고 해. 현명한 선택이야. 어서 꺼져. 그 말을 듣고 순간 화가 나서 뒤를 돌아봤는데 진주는 다른 사람이랑 말을 하고 있었고 남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야. 그때부터 소름이 끼쳐서 모임에 안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 그 진주라는 애가 실종됐다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진주가 실종되기 전까지 소영이랑 자주 어울려 다녔다고 말을 했대. 그래서 실종된 진주 아버지가 그 소영이라는 애를 찾아갔는데 어떤 말을 물어봐도 대답은 안 하고 그저 풋 이러면서 손을 가지런히 뒤로 빼고는 벽에 이렇게 기대서 웃기만 하더래. 경찰도 데리고 가봤지만 어떤 말도 들을 수 없었고 그저 자기도 진주가 왜 사라진지 모른다고 했대. 결국 이 사건은 법원까지 가게 됐고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실종자 아버지의 친구 한 분이 이런 얘기를 꺼낸 거야. 야, 내가 중국에 갔는데 네 딸이랑 똑같이 생긴 여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주야? 진주 맞니? 라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고 자기는 진주가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분명 진주가 맞았거든?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실종자의 아버지는 중국으로 갔고 결국 그 장소에서 딸을 봤는데 딸이 백치 상태가 되어 있었고 자신을 못 알아봤대. 결국 친자 확인까지 해서 한국으로 어렵게 데려올 수 있었는데 며칠 뒤에 다시 사라졌고 그 뒤로 지금까지 찾을 수 없었다고 해. 근데 실종자 아버지의 아내, 즉 엄마가 치매가 있었거든.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사라진 지 한참 지났는데 갑자기 그러더래. 그거 우리 진주 아니야. 진주 껍데기만 쓰고 있는 가짜야. 우리 딸은 하늘나라로 갔어. 그리고 그 뒤에 소영이라는 애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대. 진주와 소영이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찾지 못했다고 해.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종교의 문제였을까? 아니면 진주와 소영이에게 무언가가 쓰였던 걸까? 나는 개인적으로 악마가 그들의 영혼을 가져간 게 아닐까 싶어. 언젠가 꼭 찾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콜청자들이 겪은 이런 무서운 경험이 있으면 이메일로 제보 부탁할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아요랑 하이프 부탁하면서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